자, 이번에는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 한번 네 가지 내용을 알아볼 텐데, 먼저 공자의 화의부동입니다. 공자의 화의부동은, 자, 주변과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도덕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화로우면서 이건 접속사예요. 조화롭지만 조화로우면서 부동, 같아선 안 된다. 같아선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소위는, 자, 유교에서는 군자가 이상적 인간상이고, 그 군자와 대비되는 게 소인이죠. 소인은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해야 한다. 즉,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고 남과 따르기만 하는 건, 그건 조화로운 게 진정한 조화가 아니다. 조화로우면서도 자신의 중심, 원칙, 그런 도덕적 기준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효의 화쟁사상은, 자, 우리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석가모니의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해석들이 달라지죠. 이걸 이제 물어볼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석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로 분열이 되어서 자기네가 맞다 막 이렇게 싸우던 그런 여러 종파가 중국으로 전해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종파는 자기네들이 맞다, B종파 자기네들이 맞다,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자,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너희 왜 이렇게 갈등 싸우냐, 사실 너희 둘 다 해석이 다르다고 할 뿐이지, 우리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하나의 그 마음에서, 부처님의 그 하나의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에서 나왔을 뿐 아니냐. 사실 너희가 둘 다 추구하는 건 그 깨달음이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효라는 사람은요,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려고.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을 겪어요. 어떤 이제 어떤 동굴 같은 곳,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너무 이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릇 같은 데 고여 있는 물을 딱 마셔요. 그래 마시고 나서 잘 마셨다 하고서 자고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해골물이야. 근데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 유학에서 돌아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이거죠. 지금 유학을 가려고 했다는 말은 이제 불교의 어떤 종파에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자, 마시는 게 가능한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골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랬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우리가 다르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갈등하고 이제 다르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맞다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지 하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통합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게 원효입니다. 즉, 화쟁은 뭘까요? 화쟁. 쟁은 다툴쟁이거든요. 다툴쟁. 여러 종파의 다툼을 조화, 통합, 결국에 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마음, 그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왔을 뿐이지 않느냐. 사회에서 모두 다르다, 그래서 갈등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그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융화해서 하나로 모여 통할 수 있다. 원융회통,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요. 자, 스토학파 봅시다. 스토학파.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 다 평등하다라는 게 스토학파. 그래서 세계의 동등한 시민으로 다 대우해야 된다. 자, 장자. 도가사상가죠. 도가사상가. 자, 도가사상가. 우리
이거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쌤 항상 그리는 거 요 나뭇가지 다 달라 보이죠. 근데 다 달라 보이는 이 나뭇가지도 사실은 그 뿌리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 하나의 뿌리였을 뿐이죠. 그 하나의 뿌리를 상징하는 게 만물의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른 게 아니다. 아침에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원숭이들한테 3개 저녁에 4개 줄게 먹이를. 원숭이들이 반발하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 사실은 7개로 똑같죠. 즉 원숭이들은 아침에 3개 주는 거 저녁에 4개 주는 거 이게 다르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다 7개로 같은 거죠. 동그라미 세모로 보는 게 사물의 관점, 도의 관점은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즉 산을 보고 크다, 개미를 보고 작다고 해요. 분명히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보다 더 큰 존재를 비교해보면 그 큰 산도 작아 보일 수가 있고요. 작은 개미도 미세먼지에 비교하면 엄청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즉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라 크면서도 작은 거, 작으면서도 큰 거 이렇게 네모로. 삶과 죽음도 나와 나 아닌 것도 이것과 저것도 다 다르다. 동그라미 세모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같다. 네모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자, 이것 아닌 것 저것 아닌 것 쌤 이거 뭔 말이에요? 라고 하면 자, 이것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제가 자리를 옮기면 저것이었던 게 이것이 되고 이것이었던 게 저것이 되죠. 왼쪽에 크다 작다처럼 누군가 이것과 저것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동그라미 세모로 여겼어요. 근데 이것이면서도 저것이기도 하고 저것이면서도 이것이기도 하죠. 다 다른 게 아니다. 구분과 분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왔어요. 하버마스 왔습니다. 하버마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우리 중세시대까지는 신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을 믿는 그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이 신의 명령, 신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신 중심의 그 중세시대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던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신에 따르던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도덕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 등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성을 중시하던 사회, 사람들의 이성, 그 생각하는 능력, 그 과학 기술 연동된 그런 과학 기술의 시대로 이렇게 이성이 발달된 시대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죠.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어지고요. 자연은 파괴합니다.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들던 시기예요. 이성으로부터 나온 도덕 규범 이게 믿을만 한 거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니까 이제 하버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이성 믿을만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을 단지 도구적 측면에서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었던 거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사용하면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도덕규범의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도구적 이성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크게 일단 주체, 나와 어떤 객체, 내가 아닌 어떤 나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 나뉩니다. 즉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주체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과 자연을 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과 자연을 수단으로 도구로서 이용하는데 요 생각 능력을 발휘해 왔던 게 문제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떻게 바꾸냐면 VS 구조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버마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나와 나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이었죠. 이제는 뭐냐면 이게 왜 주체와 주체입니까? 왜 이게 주체와 주체, 즉 나와 나 우리 함께 이런 게 됩니까? 이러면 이런 거죠. 자, 일단 주체인 내가 화자 말할 때, 의사소통할 때요, 상대방은요 청자, 듣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 주체, 듣고 있던 저 사람이 화자 말을 하면요, 이제는 내가 청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화자 청자, 청자 화자, 화자 청자의 구조가 똑같죠. 이러니까 이제 나와 나 아닌 것이 아닌 우리 함께라는 이 우리의 관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의사소통적 이성, 지금까지는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만 잘못 써왔다. 의사소통적 이성, 의사소통, 대화, 담론, 어떤 이런 소통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도덕규범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주체와 주체끼리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던 하버마스, 의사소통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이성적 주체끼리의 인격적 만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버마스는. 이게 뭔 말일까? 이러면 이제 하버마스는 본인이 이제 살던 세계를 이렇게 또 분석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생활세계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근대화 시기를 겪으면서 세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체계와 생활세계, 요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요. 요 체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경제체계와 정치체계가 이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작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생활세계를 작용하게끔 하는 제1의 요소가 뭐냐면 언어예요. 즉 언어를 통해 대화하는 거. 근데 경제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정치는요, 권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가 뭔가요? 라고 하면 여기 있죠. 경제체계, 정치체계에서의 돈과 권력이 생활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내적, 외적으로 강압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즉 요것이 이 생활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요걸 하버마스는 비판했다는 건데, 아니 여기에 영향 강압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라고 하면, 자 봅시다. 예시를 두 가지 들어드릴게요. 하나, 청소년 예술공간 확대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어요. 담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학생 대표로 이제 참석했어요. 그 대화를 하려고요. 근데 참여한 곳이 어떻게 되냐면, 나 A,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돈을 후원해주는 기업 대표예요. 그리고 C는 이제
그런 예술 공간 확대를 허가해주는 어떤 정부기관의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의 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 A, B, C가 이제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A가 자기 얘기를 잘 언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힘듭니다. 왜요? 기업 대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후원해주지 않겠대. 이러면 이거 취소되죠. C가 아니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걸 허가해주지 않겠대. 그러면 허가받기 위해서는 또 C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이러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B와 C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런 강압, 돈과 권력 때문에 이런 강압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요 상황, 요게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다. 또 하나, 기업 면접 때 기업 면접 상황 생각해보세요. 경제체계에서 돈의 논리, 요거 취업이 걸려있죠. 여러분,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100% 자기의 진짜 솔직한 의견, 그리고 그 면접관과 대화를 할 때 제대로 자기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그 면접관은 일방적인 질문, 마치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이제 돈이 얽혀있죠. 취업이 얽혀있죠.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진짜 솔직한 그 의사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하버마스의 입장이고요. 그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란 뭘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계속 의사소통, 뭐 담론, 대화, 토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은, 자,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호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에 이르는 그 과정,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말로 상호 주관성. 자, 주관성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앞에 상호간에라는 상호가 들어가죠. 마치 내 생각은 요래, 근데 너 생각은 요래. 근데 서로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요 공통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때 합의가 가능하겠죠. 즉 상호 주관성의 획득. 자, 의사소통 행위자들 각자 행위 계획들을 서로 조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만 계속 안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뭐 상대방의 말에 따라주기도 하고, 또 일부분만 그럴듯하면 뭐 일부분은 따르고 일부분은 따르지 않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게, 맞춰 나가는 과정, 합의해 나가는 과정, 요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란 어떤 이제 상황인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언어 능력,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욕구, 그리고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 대화에 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 아니면 이미 수용된 합의 결과도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아까 그 정부기관 대표,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 대표, 돈을 가진 기업 대표한테 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이거 제대로 된 문제가 좀 있어 보여. 그런데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하기 쉽지 않죠, 그 상황에서.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문제 제기, 의문 제기, 이런 거를 진짜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대화 참여자 상호 간에 문제가 된, 자, 아까 문제 제기 위에서 봤죠, 문제 제기. 여기 나와 있는 타당성 요구, 당신의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 타당성 요구가 다만 가상적으로 검증되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 아니어야 된다.
선생님 여기는 가상적으로만 검증되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상황. 이거 뭔 말이에요? 밑에 이제 이해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성실성부터 얘기하자면요. A랑 B랑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A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X라고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고요. B는 이 X가 아니라 Y라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X인지 Y인지 아니면 Z인지 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맞춰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A가 잠깐만요. 근데 저는 X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Y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정확한 뜻이 맞나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능성 그 타당성 요구 중에 이해가능성 첫 번째고요. 진리성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짜인가요? 거짓말 아닌가요? 세 번째 규범적 도덕 규범적 차원에서 이게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네 번째 성실 진실 그 태도가 진실한지 아닌지.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가상적으로만 검증되는 이 요거는 뭐냐면 실제 진짜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물어보는 척 진짜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정부의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 대표, 돈을 후원하는 기업 대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도 타당성 요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죠. 다만 가상적으로 가짜로밖에 검증 못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의사소통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담론의 결과가 더 나은 논거 뭐죠? 어떤 논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근거가 설득력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나은 논거라고 하죠. 그 더 나은 논거라며 그리고 상대방이 더 나은 논거 근거로서 자기 주장을 한다면 선호 변화 자기의 사실 선호는 A였어. A라는 사람의 말이란 나의 입장이 어떤 선호가 비슷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의 논거가 더 설득력 있고 확실해요. 그럼 말하다 보면 B의 입장으로 내 선호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선호 변화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단지 자기 주장 오로지 고집만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볼게요. 하크페이 떠올려 봅시다. 하크페이라는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각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돼서 의사소통을 이제 해요. 하크페이를 A라는 사람은 자기 주장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B라는 사람도 자기의 주장을 근거로 들면서 얘기해요. C라는 사람도 자기의 주장을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의사소통으로.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각자 입장을 어느 정도 아니면 A라는 사람의 요 논거가 더 낫기 때문에 A의 입장이 결국에 선택이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 다수결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의사소통을 통해 대화, 담론을 통해 그 결과가 그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의해야 돼요. 전부 다 같이. 그렇게 1반이 벌금 1,000원 2반은 뭐 청소 일주일 3반은 한자 쓰기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반에서는 그 내용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학급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따라야 될 도덕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봤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다. 이거는 이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 C라는 애가 뭐 A가 얘가 학급회장이야. B라는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학급에서 좀 힘이 센 친구예요. C라는 친구는 평소에 개그를 많이 하는 친구야. 그래서 C라는 친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어주려고 해요. 아니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욕구,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C의 말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C라는 얘가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 그 아니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요구. 야, 잠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수용된 합의된 결과. 일반에서 벌금 1,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봅시다. 3월달 학급회의에서. 그러면은 4월 학급회의에서는 이 결과 있죠. 이 담론의 결과. 그 일반의 그 학급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 벌금 1,000원 이거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거 괜찮았나요? 이렇게 또 검증, 이미 수용된 합의 결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요 C도 A, B에 대해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말하는 내용의 뜻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말하는 내용이 참입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론윤리 입장 봅시다. 담론윤리.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담론,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이르는 절차, 과정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소통 합리성, 의사소통적 이성을 실현해야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상호 이해 및 합의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랬을 때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결과인 도덕규범을 타당하고 정당한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자, 자 봅시다.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의사소통적 이성 있죠.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실현됐다는 말. 그 사이에 아까 봤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의사소통적 이성, 의사소통 합리성이 제대로 실현된다. 어떻게? 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일 때야 이게 가능하겠죠.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했다는 말에는 그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 도덕규범으로 따를 수 있다는 거고,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 담론 절차 위에 나와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담론, 대화, 토론, 의사소통 하는 그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 과정을 지켜지면서 그로부터 일어난 이 담론의 결과가, 즉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의사소통 상황이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어야 정당해야 담론의 결과도 정당하다. 앞에서 배웠던 순수 절차적 정의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 분배적 정의에서. 이때 이 보편적 합의 내용을 보편적 도덕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쵸? 수용하거나 그 말이 맞네, 그 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표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규범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부작용은 이렇고, 이랬을 때 결과는 이럴 것 같고, 그런 게 다 점검 가능하죠. 대화, 의사소통 한다면. 공동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 합의에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이르면서 갈등 예방, 사회 통합에 이를 수가 있다. 자, 공동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하래요. 공동의 문제를 공론장. 즉, 의사소통 행위, 담론윤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단지 사적 문제, 나만 관련된 내용은 아니야.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공적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아까 밑에서 뭐였죠? 학급회의였죠. 우리 학급 공동체의 차원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공적 문제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학급 회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즉 학급 회의가 일어나는 교실, 공적 문제와 관련돼서 토론하는 이 담론, 의사소통하는 곳이라면 공론장이 될 수 있어요. 학급 회의라는 교실도, 아니면 공적 문제를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카페도 공적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 나라 아니면 우리 단체,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거 여기 나와 있는 담론 윤리, 의사소통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 민주주의도 이와 관련되어서, 심의, 이렇게 깊은 어떤 토의, 깊은 어떤 심사숙고를 통한 토의, 토론과 관련된 민주주의를 심의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뜻을 대신하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뜻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입법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심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다수결은요, 차선일 뿐입니다. 그쵸?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수가 아닌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 진짜 그때 만들어진 그 법과 규범은 사람들이 모두가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겠죠. 다수결로 하면은, 나는 그렇게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이걸 만들어 버렸네, 이럴 수도 있죠. 자, 좋습니다. 해당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효, 화쟁사상, 그 여러 종파들의 다툼을 조화를 시킨다. A종파, B종파, 마시는 물, 해골물 다 달라 보여서 갈등이 일어나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다 우리의 일심, 하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즉, 우리는 여러 경전을 온갖 물줄기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거 전부 다 바다의 하나의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그 하나의 뜻을 열어서, 사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마음에서 여러 다른 종파의 그 쟁론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세모 동그라미 세모의 구조 보시고, 이 원효라는 사람은 파계, 그 계율을 지키지 않았대요. 자식 설총을 낳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를 앞에 작을 소성거사라고 이름하면서, 어떻게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하면서 무애가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애, 걸림이 없다, 무애라는 노래를 지어, 즉 무애가를 지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분별과 구별, 차별에서 벗어난 거죠. 왜요? 아까 A종파, B종파 우리가 다르다고 여겼던 거 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을 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고 여기지 말자.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깨달음을 얻으며,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하버마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 모든 사회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 즉 도구적 이성, 나, 그리고 나 아닌 어떤 대상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한다. 타자를 단지 도구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을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이 정당화 가능하다. 자, 좋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이 정당화 가능하다. 앞에서 쌤이 예시로 들었던 학급회의
지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이런 거 떠올리시면서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이 필요하다. 준칙, 보편적 규범 이거 칸트에서 배웠는데 이걸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밑에 뭐 타당성 그 요구들도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준칙 쌤이 말했죠. 개인적, 주관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진짜 무한대로 세울 수 있는 개인적, 주관적 행위의 원리.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 보편적 도덕 규범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죠? 칸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요 이성 능력이었어요. 개인의 이성 능력. 개인의 단지 한 명의 개인이 사유, 이성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보편적 도덕 규범은 누가 따라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것이 되죠. 모든 사람도 이성을 갖고 있고 해당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을 만들 거예요. 근데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간의 합의입니다. 즉 의사소통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당 주제를 가지고 해당 주제에 관련된 의사소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의사소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규범이라고 말은 하지만 칸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엄밀하게는 모든 의사소통 참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 참여자. 어쨌든 칸트도 하버마스도 보편적 도덕 규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맞다. 자,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행정 및 경제 체계와 생활 체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의사소통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된다. 의사소통 합리성, 의사소통적 이성 실현되려면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 된다. 자, 여기 이상적 담화 상황 나와 있죠. 자,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심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나와 있는 거겠죠.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는 뭐죠?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한 논거. 아까 더 나은 논거에 의해서, 더 설득력 있는 논거에 의해서 담론의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봤던 하버마스가 떠오르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면요, 특히 하버마스의 하버마스의 그 담론 윤리에 대해서 정말 깊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